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나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명쾌히 누군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경험들은 굉장히 귀한 자산이 되겠죠. 해설은 우리 삶에 문화와 환경에 대한 바른 시각과 태도를 가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그 소임을 담당하는 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 시간부터 3차시까지 해설과 해설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해설사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 주시기 위해 고혜봉 문화관광 해설사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해설은 기존의 문화 자원에 대한 단순한 전수를 넘어서서 문화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매일 하는 거라는 마음으로 매일을 설레며 걷고 있는 대전 문화관광 해설사 고혜봉입니다. 네, 매일 설레며 걷고 있다는 말씀에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에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해설을 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방문객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 이게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해설이라는 게 해설사가 들려주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늘 염두에는 두는데 해설을 하다 보면 어느 결에 제 흥에 겨워서 제가 하고 싶은 해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해설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문제나 사건의 내용 따위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면요, 방문객의 나이, 직업, 성별, 방문객의 상황에 따라서요, 같은 장소를 설명하더라도 차별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방문객의 나이나 직업, 또 성별, 그리고 상황이 다르니 차별화된 내용으로 맞춤형 해설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설을 듣고 해설을 하는 진짜 이유가 방문객한테는 방문한 곳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경험의 만족도도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학자들이 해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학자들마다 보다 더 크게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의 정의는 학자의 수만큼 다양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설은 방문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면에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양한 많은 해설에 대한 정의들 중에 제가 몇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돈 알드리지 같은 경우는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학자예요. 그래서 그는 해설은 방문객에게 그가 있는 곳을 설명해 줌으로써 방문객의 환경과의 상호 관련성도 인식시키고 환경 보존에 대한 필요성도 일깨워주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단순히 해설이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개선, 나아가서는 행동의 변화까지도 기대를 한 정의잖아요. 또 이런 일들을 해설이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왈린 같은 경우는 해설을 6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 서비스, 안내 서비스, 교육적 서비스, 여행 서비스, 선전 서비스, 그리고 영감적 서비스. 이 6가지가 적절하게 조합된 것이 해설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해설하실 때 방문객이 방문지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야 되고 안내는 물론 해줘야 되며 방문객의 지적 욕구도 만족시켜주면서 나름 또 재미도 있고 즐거워야 해요. 또 그리고 방문지를 선전하는 효과까지 있으면서 방문객이 그 공간에 머무는 동안에 새로운 영감도 얻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이쯤 되면 저는 해설은 그냥 해설이 아니라 종합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종합예술과 같은 해설에 대해서 또 정의를 딱 내려준 학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를 해설의 아버지, 내지는 해설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프리먼 틸든이에요. 그가 1957년에요. 책을 하나 썼거든요. 우리 문화유산의 해설이란 책. 이 책은 여전히 해설의 성경 또는 해설의 원론서로 불리고 있지요. 이 책에서
틸드는요, 해설은 단순한 사실적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요, 실제 대상물을 보여주고 직접 경험하게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그 대상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까지도 끌어내서 보여주려고 하는 교육적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너무 정의가 어렵죠. 해설이란 행위가 방문객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방문지에 내재된 의미까지도 표출시켜줘야 되는 유의미한 교육적 활동이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요. 틸드는 해설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의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해설은 시대의 요구에 발맞게 변모를 거듭해 왔습니다. 정말 많은 학자들이 해설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네요. 저는 해설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준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도 정의가 달라지는군요. 원래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 정의 안에 가치도 담아야 되고 방법도 담아야 되고 목적도 담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해설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 샘 햄이요. 해설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다. 요거 마음에 드시죠? 커뮤니케이션이 마음속에 생각한 바를 막힘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행위가 다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방문객이 왔을 때 방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든 행위가 솔직히 말하면 넓은 의미의 다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해설에 대한 정의들을 또 제일 이해하기 쉽게 요즘 시제말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설은 방문객에게요, 일련의 호기심을 좀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방문객이 접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도 갖고 가치도 부여해주고 그리고 즐거운 경험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노력을 해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이렇게 내려졌지만요, 사실 우린 예전부터 해설이 뭔지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한다거나 관광을 하는 건 책이 결코 제공해 줄 수 없는 배움이라든가 충만감, 이런 거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걸 원해서 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도와준다면 그 모든 활동이 다 해설입니다. 네, 책이 줄 수 없는 배움과 또 충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문객을 돕는 모든 활동이 해설이라는 말에 공감이 되는데요. 방문자들이 정말 원하는 효과도 그거겠죠. 그럼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해설을 시작한 걸까요? 이 해설의 기원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기원 전까지 정말 올라갑니다. 기원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요, 이집트 여행을 하거나 종교적인 순례 여행을 할 때요, 역사 해설을 진행을 했던 듯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학자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신전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연구해서 알게 된 이론을 또 설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넓은 의미의 해설사다운 면모라고 볼 수 있고요. 과학이 발달하면서는 좀 더 내용이 다양해집니다. 과학적인 자료나 발견, 탐험 자료들 이런 것들을 기록 보관하면서요, 코페르니쿠스와 같이 자연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 되게 많이 알아요. 선진 문물을 견학하러 갔을 때 현지인한테 이 동네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안내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안내를 받는다거나 또 이미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안내나 해설을 받는 거, 이것도 다 해설에 포함이 됩니다. 네, 해설을 넓게 바라보니까 그렇죠. 이 해설의 역사가 고대 그리스, 또 로마 시대의 역사 해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해설의 양상도 역사라는 분야에 막히지 않고 과학, 또 낯선 지역의 탐방 안내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었네요. 맞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 의미의 해설을 이야기할 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에노스 밀스예요. 1870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생을 마감한 밀스는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상징과 같은 산
어느 산인지 아세요? 로키산이요. 맞아요. 그 로키산에서요. 네. 10대 후반부터 여관을 운영을 하면서 로키산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약 35년간 활동을 하면서요. 자연에 관련된 저서도 남겼고요. 강연도 다녔으니 또 강연자인 셈이고요. 탐방로 학교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해설사를 훈련한 해설사 훈련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1916년에 미 국립공원청에 의해서 해설사 프로그램이 정말로 국립공원 관리 업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또 기여를 한 사람이 역시 밀스입니다. 1915년도 국립공원이 된 로키산 국립공원, 그거에도 역시 밀스가 기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밀스를 최초의 해설사 그리고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사실 그런 열정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노력할 수 없었는데 정말 최초의 해설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요 최초의 해설사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는요, 밀스가 방문객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만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로키산을 수없이 많이 오르내리면서 쌓았던 경험들을 방문객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려고 했었고, 방문객이 끊임없이 로키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던 점을 저희가 높이 사서 해요. 밀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설사의 주요 역할은 방문객이 자연 섭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자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밀스는 정말 20세기 초에 이미 전문직으로서의 해설의 원칙이라든가 가이드라인, 해설의 기술, 수업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오늘날 해설의 기초를 정립한 사람인 거죠. 게다가요, 1920년에는 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랑, 요건 또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던데,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이 된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뭐죠? 제가 해드릴게요. 네. 옐로스톤 국립공원. 거기에서 실제로 해설 프로그램이 실시가 됩니다. 1957년에는 미 요세미티의 해설사 양성학교도 설립이 되고요. 당시 국립공원 국장이요, 작가였던 틸든에게 의뢰를 해요. 미국 공원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해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주고 해설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을 해달라고요. 그럼 혹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아까 언급하셨던 해설의 성경이라고도 불린다는 우리 문화유산의 해설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설의 원론서, 정말 해설의 성경처럼 읽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해설이란 책은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이 책에서 해설사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집필을 최초로 한 책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틸드는 또 하나의 명칭을 받아요. 해설의 아버지 또는 해설학의 아버지로까지 불리게 됩니다. 틸든이 조사를 할 당시에요, 공연 관계자나 공을 안내하는 사람의 안내 방법이나 응대에 따라서 방문객의 반응이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질 높은 해설을 하기 위한 6가지의 원칙들을 또 우리가 또 해설하거나 들을 때 쉽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틸든의 6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을 해도 해설할 때 실패하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실패할 확률은 줄죠. 네. 하지만 그 원칙이 쉽지만은 않아요. 네. 제가 또 조목조목 한번 네. 짚어드릴게요. 첫째는요, 해설은 해설사의 개성과 관심이 아니라 방문객의 개성이나 관심에 관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설 효과를 기대하려면 프로그램 시작 전에 방문객들에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봐서 방문객들의 관심사도 좀 알아두고 이를 해설을 할 때 적용을 시켜주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둘째는요, 모든 해설은 반드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지만 단순하게 정보만 또 전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의 바탕을 둔 경험적 사실의 제공을 통해서요, 방문객의 감성을 또 자극을 해야 된다네요. 이것이 또 방문지에 대한 행동 변화까지 유도해야 된다는 게 틸든의 2번째 원칙의 포인트예요. 이건 제가 또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요, 창경궁에 갔을 때예요. 저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궁은 다 거기였거든요. 그리고 굳이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잘 안 가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창경궁 문정전 앞에서 해설사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사도세자는 아버지인 영조에게 자결하라는 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뒤주에 갇혀서 생을 마감했죠. 아마도 이 공간은 그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있겠지요 라고요. 그때 몸의 전율이 쫙 오면서 나는 그냥 여기를 관람하고 관람객으로서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이 공간이 조선의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진 공간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던 공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요. 더 이상 창경궁은 예전의 창경궁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식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이 얼마나 넓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좋은 곳이 많은데 하고 헛날 궁에만 가냐고요. 근데 저는 궁이 정말로 좋더라고요. 아주 사소할 수 있었던 해설이 준 큰 변화죠. 그리고 그것이 그 해설사의 그 한마디가요.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와, 정말 해설사분의 한마디가 선생님의 인생을 다 바꿔놓으신 거네요. 바꿨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원칙은 또 뭔가요? 세 번째 원칙도 좋아요. 해설의 소재가요. 과학, 역사, 건축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가 종합이 된 종합 예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대에 대해서 해설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등대라는 건물 하나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요. 등대의 건축적 변화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등대의 역사도 얘기해줘야 되고 과학적 원리까지도 함께 엮어서 거기다 적절한 제스처와 상황에 맞는 억양과 표정까지 가미해서 해설을 해야 하니 쉽지는 않아 보이시죠? 넷째는요. 해설의 목표가 절대로 정말 절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설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해설사에 합격을 하면요. 열심히들 공부를 하세요. 정말 날밤 새워가면서 그러고 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방문객이 왔을 때 이 순간에 모두 다 쏟아 넣어서 알려줘야 될 것만 같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해설은요, 방문객에게 정말 자극만 줘서 방문객이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만 주면 되거든요. 이런 걸 또 반성적 성찰이라고 한대요. 그것만 해주면 되세요. 다섯째, 해설은요, 집약적으로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해설을 할 때 해설하고자 하는 대상을 주목해서 해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대상물 하나만 동떨어져서 해설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좀 적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상물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석굴암 많이 좋아하시죠? 이걸 설명을 할 때 석굴암을 만든 사람, 석굴암의 내부 구조, 건축적 아름다움, 또 그 안에 많이 있는 건축적 구조물들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 때 왜 굳이 석굴암이 만들어졌지? 이런 거 얘기 한마디 던져주시고 또 중국이나 인도에도 석굴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석굴사원들은 원래 있었던 굴에다가 불상을 안치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석굴암은 달라요. 인공 석굴을 조성해서 그 안에 불상을 안치한 거예요. 이게 문화 인류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런 걸 많이 자긍심을 불어넣게 공감을 유도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도 또 해설의 역량이죠. 여섯째, 요건 제가 정말로 가장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해설은요, 어른용을 쉽게 풀어서 천천히 해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런 데 가보면 어린이 박물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잖아요. 이미 기존의 박물관을 근사하게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건 그만큼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답게 또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제가 초기에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해설을 나름 제가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어른들한테 해설을 막 했을 때 어른들은 너무 신명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그걸 초등학교 딱 3학년 수준에 맞춰서 쉽게 풀어서 목소리도 더 크고 제스처 더 많이 써가면서 열성을 다해서 했거든요.
어른들은 정말 재밌어 죽겠다면서 열심히 들으셨는데 애들은 무슨 저런 세상 지루한 해설을 하냐고 그런 표정으로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한 방법이 그 방문지에 대한 미션 몇 가지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결과요. 애들은 확실히 귀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존재들이더라고요. 성공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틸든의 6가지 원칙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즉 틸든에 의하면 해설은 방문객의 개성이나 경험과 관련돼야 하고 또 정보가 아니라 정보의 근거를 둔 경험적 사실을 전달해야 하며 또 다양한 분야가 접목이 된 종합예술이고 또 해설을 할 땐 가르치지 말고 깨닫게 해줘야 하고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도 고려하고 또 어린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같이 지키기 어려운 내용들이겠지만 방문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해설이 될 것 같아요.